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의 한 평화로운 대학 캠퍼스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는 날이죠. 근데요, 이게 단순히 한 미치광이가 저지른 범죄였을까요? 아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곳곳에 분명한 경고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기록을 현미경으로 보듯 파헤치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참사, 과연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32명.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수업을 들으러 가던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던 교수들, 한 명의 총격범에 의해 희생된 소중한 생명의 수입니다. 잠시 이 숫자가 가진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첫 총성은 아침 7시 15분에 울렸습니다. 2명이 희생됐죠. 그런데 진짜 대학살은 그로부터 무려 2시간 25분이 지난 9시 40분에 시작됩니다. 상상이 되세요? 캠퍼스 안에 시한폭탄이 돌아다니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2시간. 바로 이 시간 속에 이 사건의 비극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서 사건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대. 그날의 비극을 분 단위로 한번 재구성해보죠. 먼저 비극의 시작점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던 그날 아침, 첫 총성은 어떻게 울렸고 또 왜 더 큰 참사로 번지는 걸 막지 못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모든 비극은요, 보통 작은 오판에서 시작됩니다. 이날도 그랬죠. 아침 7시 15분, 기숙사에서 남녀 2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을 때 경찰은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건 치정살인이다. 범인은 이미 캠퍼스를 떠났을 거야. 바로 이 섣부른 판단 하나가 캠퍼스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강의실 문도 잠기지 않았죠. 비극의 도미노가 쓰러지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헛다리를 짚는 바로 그 시간, 진짜 범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소름 끼치게도 너무나 태연하게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기 방에 가서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심지어 우체국에 들러서 방송국에 보낼 소포까지 붙였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했지만 그는 다음 학살을 위해 조용히 총알을 장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학살을 저지른 범인,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살인자 조승희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평범해 보였던 한 대학생을 그런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그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침묵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말 그대로 특정 상황에서는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아주 심각한 불안장애였죠. 어린 나이에 이민 가서 겪은 낯선 환경과 고립감은 그의 침묵을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그 침묵 속에서 괴물은 아주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는 그 위험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수업 시간에 쓴 글은 온통 폭력과 살인 얘기로 가득했고 컬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에 병적으로 집착했어요. 여학생들을 스토킹하다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고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죠. 이 신호들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그냥 좀 이상한 학생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다 모아보면 어떨까요?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비극의 예고편이었죠. 그의 세상에서 가해자는 바로 너희들, 즉 세상 전부였습니다.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한 거죠. 방송국에 보낸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 궁지로 몰았고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 결정은 너희가 한 거야. 이제 너희 손에 묻은 피는 영원히 식이지 않을 거다. 끔찍한 자기 합리화와 세상을 향한 분노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사진, 양손에 총을 들고 세상을 노려보는 이 모습, 이게 그냥 찍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 찍혔는지 아세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두 번째 대학살을 시작하기 직전, 바로 그 잃어버린 이 시간 동안입니다. 그는 범행 중간에 자신의 선언물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을 과시하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한편의 연극이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위험 신호는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을까요? 이제부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버지니아 공대라는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실패의 연쇄고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캠퍼스 경찰은 그의 스토킹 문제를 알고 있었고 영문학과는 폭력적인 글을, 기숙사는 이상한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3담 기록도 있었죠. 근데 이 모든 정보들이 각 부서의 칸막이에 갇혀서 전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학생 문제를 통합 관리해야 할 케어팀은 퍼즐 조각들만 봤을 뿐 조승이라는 인물이 가진 위험성의 전체 그림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터지기 2년 전인 2005년에 법원이 조승희를 한해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에게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려 수준이 아니었어요. 스토킹과 자살소동 끝에 내려진 명백한 사법적 경고장이었던 거죠.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시스템의 마지막 브레이크가 걸렸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브레이크는 너무나 허무하게 풀려버렸습니다. 법원이 내린 강제 치료 명령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됐어요. 그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학교도 사법당국도 그 누구도 그가 명령을 잘 따르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며 눈을 감은 사이 시한폭탄의 초침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의 실패는 단순히 부서 간의 소통 문제,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FEVA와 히파라는 두 개의 연방법입니다. 원래 이 법들은 학생과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법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법들이 조승희의 위험성을 공유하는 걸 가로막는 거대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만든 칸막이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 꼴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비극을 완성시킨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2005년 법원의 위험인물 판결 기록이 연방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시스템, 즉 NICS에 보고가 안 됐던 겁니다. 시스템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죠. 그 결과 법적으로는 절대 총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합법적으로 총기 가게에 들어가서 학살에 사용할 권총 2자루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32명의 희생이라는 정말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른 뒤에야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미국 사회, 특히 대학 캠퍼스의 안전 시스템에 과연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32명의 값비싼 희생은 마침내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늦장 대응을 막기 위해 위험 상황 시 즉각적인 경보를 의무화했고 조승희가 악용했던 그 시스템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정신질환 판결 기록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 몇 개를 바꾼 게 아니에요. 캠퍼스 안전에 대한 생각,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 바로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동 위협 평가 및 관리팀, 줄여서 BTAM. 이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정보가 뿔뿔이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 탄생한 일종의 위험 정보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상담가, 교수, 교직원,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팀이 돼서 위험 신호를 보이는 학생의 모든 정보를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분석하고 대응하는 거죠. BTM 팀의 작동 상식은 이렇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위험 신호가 보고되면 팀은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서 전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위협 수준을 판단하고 그 학생에게 딱 맞는 개입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는 거죠. 바로 2007년 버지니아 공대에서 실패했던 그 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이제는 시스템으로 해내는 겁니다. 버지니아 공대 참사 이후 분명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단단한 법과 더 똑똑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정말 이걸로 충분할까요? 또 다른 비극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 너머에 있는 한 개인의 고통과 침묵을 우리가 제때 알아채지 못한다면 어쩌면 버지니아 공대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이 무거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일지도 모릅니다.